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9일 수요일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전의 용사들 오늘 한 명 일단 좀 늦게 오실 것 같고요. 두 분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그리고 전기환 시사관련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어떻게 별일 없으셨습니까? 우리 변 대표 어제 안 나오셨는데. 아, 저는 원래 월수만 그러니까. 나면 별일도 안 나면 어제 별일 없으셨냐고요? 어제 뭐 다른 데 나가고. 네, 별일 없었다는 얘기고. 네, 전평론가님은 뭐 봤지만. 뭐 갑자기 이런 질문하니까 예고 없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쁘게 지냈습니다. 근데 정치판은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해설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요. 다른 방송에서 보지 못한 내용 가지고 깊이 있는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식사 혹시 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일명 오물풍선, 네? DDONG 풍선. 이게 지금 북한에서 날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풍선에 비닐봉지를 매달아가지고 그 비닐봉지 안에 오물을 넣어서 우리 쪽으로 보냈다는 거고 지금 한 200개 정도가 날라왔다는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타이머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째깍째깍 하다가 탁 터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거 변 대표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이거는 사실은 제가 뭐 처음 보는 보도예요. 예. 아, 그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실제로 처음이죠. 그렇죠. 예. 어떻게 이걸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누가 보냈을까? 또 목적이 뭐지? 뭐 이런 걸 아니까 너무 황당무계한 일이어서 북한에서 보냈다면서요. 북한에서 그래 보냈는데 네. 이거를 거기다가 그래 그 X를 넣어가 보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 아무리 유튜브 채널이지만 그걸 그대로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저 뭐랍니까? 지금 그거를 오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저기 화면에 지금 보이는데요. 저 큰 기구 같은 풍선에 비닐봉지를 매달아 가지고요. 좀 전에 아까 보여준 쓰레기도 그 안에 들어있고요. 정말 제가 말한 그것도 들어있고요. 폭발물 처리반이 와가지고 확인하고 지금 저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저기는 전국 150여 개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들은 것까지는 200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으로 이게 좀 퍼졌고 군이 파악하기로는 오후 1시 기준 200개 이상 발견됐다. 기폭장치가 달려있고 차량 파손 및 안전피해의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지금 군에서는 북한이 보낸 것으로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경기 강원 등 북한과의 접경 지역은 물론이고 경남 거창까지 풍선이 날아갔다는 얘기인데요. 대부분이 인분과 퇴비 등 오물이 들어있던 것이다. 대남 전단 삐라라고 불리죠. 그거는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여기에 이제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들어있다라는 것은 뭔가 메시지를 남한에 전하고 싶은데, 네. 야 우리 지금 이런 거 보내니까 우리 존재감 드러내고 싶어. 우리 체제 국권에 우리한테 좀 관심을 가져줘. 이렇게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저 대형 풍선을 보냈으니 전국 어디라도 갈 수 있잖아요. 야 너희들 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정말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것들을 넣는다면 엄청 공포스러울 건데 우리 실력 한번 볼래? 우리 이 정도 돼. 이제 이런 것도 동시에 노리고 현재는 위험이 없지만 네. 이것이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이런 행동이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했을 것이고요. 네. 열어보면 웃기죠. 쓰레기더미나 오물, 인분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한 것이었고 이것이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메시지까지 담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요 북한이 처음 이런 걸 보낸 게 아니래요. 2016년도에도 한번 보냈었대요. 그래서 지금 2016년도 이후에 8년 만에 이런 오물 풍선이 살포가 돼서 좀 놀랐다는 2010년도면 이제 개성공단 폐쇄한 이후겠네요. 네네 아마 직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삐라 같은 거는 많이 보냈잖아요. 네, 뭐 그랬죠. 삐라도 뭐 종이만 넣고 보낸 것도 아니니까 뭐 네. 어찌됐든 저런 식으로 대규모로 저렇게 인문까지 다 넣어서 하는 거는 이제 뭔가 메시지를 전할 것인데 근데 참 북한답죠. 북한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대남공자가 일환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뭐 네. 돈이 없어서 저렇게 보낸 건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창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반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니까 그런 걸 보면 참 북한이 대남 공작을 하는 수단은 참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좀 너무 진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최후의 발악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합동참모본부는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전날 야간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대남 전단 살포 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사전에 경찰 그리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국민 안전 대책을 강구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북한이 보낸 이 기폭 장치와 타이머가 달린 이 오물 풍선은 장치가 오작동을 벌여서 터지지 않은 것도 있고요. 실제로 터진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이 오물에 자동차나 옥상 물탱크 등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답니다. 합참에서는 대남 풍선은 민가 지역뿐만 아니라 공항이나 고속도로 등에 낙하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게다가 합참은 지상에 낙하된 풍선에 대해서 우리가 군의 화생방 신속대응팀 CRRT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서 수거하고 있다.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란마음님이 댓글 주셨는데 화학전이면 실제 무섭다 뭐 이런 것이 충분히 우리가 이제 그 분석할 수 있고요. 네. 유진님께서는 이런 걸 주셨는데 박상학 뭐 대표가 요즘 대북비라 계속 날리고 있다며 하는데 요즘 진짜 대북비라 하고 날리고 있대요. 있습니까? 하고 있대요. 그것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 반발인가? 하고는 있는데 예. 대북비라는 크게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있고 비공개로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비공개 부분은 사실 파악이 안 되죠. 예,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난번에 그걸 무조건 한다고 했고 정부에서 막지 않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왜 얘기했냐면 26일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얘기는 26일 날 국내 대북 단체들이 계속해서 대북 전단, 그러니까 북한의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멈추지 않으면 우리도 맞대응한다. 이렇게 한번 우리한테 예고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일이 벌어진 거라서 우리 쪽이 보낸 것에 대한 대응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물은 참 엽기적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왜 그 누구요? 그 사람 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니 그 뭐 탈북자로서 이제 북한 인권 운동한다고 그게 계속해서 이제 뭐 논란이 많지 이 않습니까? 대북 전단 두 부류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박상학 씨하고 이민복 씨라고 있는데 박상학 씨는 공개로 하는 사람이고 이민복 씨는 비공개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공개로 하는 게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비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부작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공개로 무슨 하는 게 내용으로 하는데요? 그냥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김정은 체제 비판하고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건데 네. 이 공개로 하게 되면은 미리 이제 알려놓잖아요, 장소를. 네. 그럼 북한에 있는 모든 이제 이 장사포들이 글로 겨냥을 한다 그래가지고 주민이 난리 나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하는 사람들이 박사학 대표를 많이 비판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남한에서 소란스럽게 하냐. 네. 지금 순종님께서 저는 전방에 근무했습니다. 북풍이 불 때는 북에서 남으로, 남풍이 불 때는 봄, 여름에는 남에서 북으로 삐라를 날립니다. 저는 이게 자작극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자작극 같지는 않고 어쨌든 서로 안 날렸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삐라는 많이 날랐었죠. 근데 이제 삐라가 아니라 이제 이걸 좀 컨텐츠를 바꿔버렸네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오물을 투척하는 거는 옳지 않다. 아무래도 남한 사회를 동요시키는 것은 삐라보다는 오물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삐라도 이제 삐라지만 이게 오물이 오면 실제로 이게 보건위생 문제에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놈인지는 좀 따져봐야 하겠는데 지금 북한에 저는 개인적으로 삐라를 날려보내는 것 공개든 비공개든 반대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도요. 북한 체제를 바꾼다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그 사업의 수단으로 쓰인다 또는 국정원이나 뭐 대북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있었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의 우월성이 명백한데도 북한에 이런 방식으로 보내가지고 체제 교란을 하겠다. 이게 방식으로 맞느냐.
근데 뭐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허용해주자 이렇게 하지만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폐해가 훨씬 많은데 네.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정말로 공개적으로 토론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텅빈 공간님께서 대북전단 풍선 보낸 거에 대한 보복 차원이고요. 일곱발 낙지님, 박상학 대북전단으로 떼돈 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고요. 정춘기님은 이 사람 검거하려고 하니까 벽돌 들고 반항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다른 개인적인 뭐 진짜 돈벌이 수단으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공개와 비공개가 그 스폰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폰에? 네. 스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공개는 이 스폰이 붙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공개는 조금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좀 보수에서도 주로 비공개 쪽을 좀 지원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도 북한에 여기 보내지 마세요. 북한도 힘들 텐데.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좀 특이한 뉴스였기도 했고 이 얘기는 좀 사회적으로도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좀 전에 이제 정기현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위험할 수도 있어서 한번 얘기 끝내봤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한겨레 단독발 기사가 나왔고요. 어제 JTBC도 보도했고요. 또 MBC에서도 계속해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그러니까 7월 31일인가요? 그때 그 최상병이 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이 브리핑하겠다 이제 일단 이걸 갑자기 취소시켰을 때 그때 한 168초 정도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했다 이제 요 얘기가 사실은 나왔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갔어요. 누가? 이종섭 전 장관이.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 가 있는 그날 8월 2일 날 12시부터 1시 정도까지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예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으로 우리 그 번호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고 기자들은 뭐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 핸드폰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3번이나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18분 동안 그러니까 3개의 통화를 합쳐보니까 18분이라는 건데 아니 무슨 그렇게 큰일이 있길래 우즈베키스탄 출장 가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자기 개인 전화를 걸었을지 이상하죠? 근데 바로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박정훈 보직 해임, 경찰 이첩 사건, 다시 국방부로 돌아오는 거 뭐 이런 등등의 큰일이 벌어져 있더라. 이 얘기였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변호사님. 저는 뭐 대통령이 통화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국방비서관을 통해서 했던 것은 거의 확실한다.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했겠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는 좀 제쳐놓고요. 네. 어떻게 대통령이 그 취임 이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아, 네. 자, 첫 번째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쓰고 있으면 통신사에서 이게 위치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안 이런 게 다 넘어가 있나요? 그것도 의문이고 개인폰을 쓸 경우에 당연히 추적이 되면 대통령이 동선이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 생기지 않나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가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해킹이 어렵다고 하지만 자 이게 갤럭시인지 저는 애플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폰이 누군가에 의해서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이 갑자기 드니까 용산이라는 곳이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과거에 청와대라는 곳이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되는 곳으로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은 제가 좀 여쭤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게 개인 폰을 예전에 쓰던 걸 썼다? 이런 것들로 보면 대통령의 보안 의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것이 혹시라도 위치 추적이라도 됐을 수 있느냐? 또 지금도 대통령이 이걸 쓰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 이 내용이 오히려 더 궁금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사실은 핸드폰 본인이 예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예전에 쓰던 그 번호를 중지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짜 저는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이 사용하던 그 번호를 중지시키지 않고 그걸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현 당선인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통령 보고 비화폰이라는 걸 대통령은 모르냐. 어떻게 자기 핸드폰을 그렇게 노출시켜서 사용할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비화폰이라고 하는 거는 도청 방지 휴대전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비화폰도 모르는 대통령 참 멍청하다. 정신 나갔다.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거든요.
지금 이거 되게 안보와도 연결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 네. 이 사적 개인 폰을 쓴 게 자꾸 드러나가지고 그때 큰 문제가 됐죠. 큰 문제가 돼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안 쓰는 걸로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대통령직에 오르면은 공적 관리되는 폰 말고 사적 폰을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수사를 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아. 본인이 이렇게 수사해놓고 수사하면서 느꼈는지 나도 써야 되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사적폰을 만약에 불가피하게 쓴다 하더라도 과거에 썼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그 번호를 그런데 그대로 예전에 쓴다.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쓰던 번호를 계속 그러니까 그대로 그게 썼다. 이제 이른바 자기 아주 측근들 최순실이나 이렇게 예. 통하는 폰만 따로 갖고 있었던 건데 근데 이건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그렇게 썼던 폰을 가지고 이걸 왜 공적으로 씁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썼을 때 최순실과의 그런 사적 얘기할 때 써서 문제가 됐던 건데 이거는 지금 공적인 업무를 지금 사적 폰으로 쓴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이런 거는 사실상 불법이죠. 이거 개인 이메일도 안 돼요. 개인 이메일도 과거 거 가지고 업무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사적이든 뭐 개인적이든 뭐 왜 그런 거 못하게 하느냐면 혹시라도 해킹 당할까? 혹시라도 안보에 문제가 생길까? 이제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모든 대통령의 이런 통하는 것들은 사실 대통령 기록이거든요. 다 그 공적 기록 안에서 활동하는 거지 비선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그러면 결국 개인 폰을 썼다는 것은 이것이 공적 영역이 아니고 사적 영역의 폰으로 써야 네네.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불법 시비에 걸리니까 아예 개인 폰으로 그냥 써서 전화를 하는 것은 개인적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제가 좀 이상한 건 뭐냐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날 낮 12시 7분 전화한 걸 시작으로 해서 1시까지 3번 걸었다는 건데 그때는 우즈베키스탄이 잠잘 시간 아닌가요? 이때 우즈베키스탄이 전화 받을 타임이에요? 잘 모르겠죠. 아니 뭐 밤만 안 그러고 뭐 대통령 개인 폰 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종섭 장관은 우리가 확인한 거는 이번에 뭐 어쨌든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지만 그전에 통화가 왔다 갔다 했던 거지. 그 당시의 상황이 워낙 중하니까 뭐 밤이고 낮이고 대통령 전화하면 바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네. 또 녹취가 돼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대통령의 업무 지시 사항을 녹취. 그냥 듣고 끝낸다? 혹시라도 어떤 지시 사항인데 다시 이중 삼중 확인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래서 녹음을 지켜놨겠죠. 녹취가 돼 있대요? 녹음이 돼 있다는 거 지금 아닙니까? 자, 그래서 수사 통화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고. 통화 기록이 나와 있고 이 폰이 녹취가 근데 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이것도 확인해 보죠. 네, 대통령이 전화하는 이 받는 폰은 거의 99.9% 녹취를 하도록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잘못되면 지시사항을 잘못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청와대 비서관들이나 뭐 다 녹취를 합니다. 아니 이 내용이 지금 실제로 남아 있을 수 있고 네. 이 내용이 뭔지는 지금 현재 밝혀지지 않은데 이걸 공수처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내용까지 있다 뭐 이렇게 가정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오히려 녹취가 없으면 이상하죠 이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화받았어요. 노희 변호사가 장관인데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녹취를 해놔야 됩니까? 안 해놔야 됩니까? 아, 그 저는 저는 애매한데요. 아니 애매 중요한 지시사항이 오면 그룹 회장이 녹음을 다 녹음을 해서 이 녹음의 내용대로 이행이 됐다 안 됐다 마지막에 예전에 확인도 해줘야 돼요. 정호성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사항이 다 녹음돼 있어서 그렇게 답을 했죠. 예. 이 정확히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녹취를 해놓고 2번, 3번 확인했다. 이건 아마 모든 비서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장관은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니까 네. 당연히 녹취해놨어야 됩니다. 야, 근데 좀 이상한데요. 지금 김종대 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정의당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급히 질문 드릴 게 2개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급해서 숨 돌릴 틈도 안 드리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8월 2일 날은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었거든요. 이종섭 전 장관이. 그분에게 낮 12시 7분부터 3번이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하고 시차를 보니까 꽤 나던데 어쨌든 밤에 잠 안 자고 이제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급하게. 자, 왜 받았느냐? 왜 전화했느냐? 두 번째, 개인 폰으로 전화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사용하던.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아니 미쳤냐? 미쳤냐는 제 말이고요. 정신이 나갔냐? 어떻게 비화폰인지도 모르고 당신은 휴대전화를 그렇게 도청방지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 거 이렇게 써서 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 급한 일이 뭐였느냐? 이제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날이 대통령 휴가 첫날입니다.
이날도 그러니까 이날 대통령도 휴가했다. 휴가예요. 아. 그래서 관저에 있었어요. 근데 원래 휴가지로 못 떠난 거는 잼버리 그 그렇죠. 개영식 때문에 휴가를 못 가고 저 관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그날 그 10시 반부터 11시 50분까지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을 했단 말입니다. 네. 이때 이첩하던 중간, 그러니까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저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중단해라 그러는데 박정훈 대령이 때가 늦었습니다. 이미 이첩하고 있고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으로 수사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아. 그래서 11시 50분에 저 이첩이 끝난 겁니다. 이때부터 그 대통령 첫 전화 12시 7분까지는 불과 한 20분도 안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경로 2다. 7월 31일이 경로 1이라면 이건 경로 2인데 이때가 가장 나는 경로했을 거라고 보는 게 왜요? 말을 했는데 안 들었단 말이죠. 아. 자기 자신한테 도전한 이거 국내 쿠데타 세력 아니냐 이런 수준까지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날 박정원 대령 그 보직 해임, 그다음에 항명숙의 입건 이게 하루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이첩이 끝난 이 시간에 대통령 전화, 공직기강 비서실 전화 다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아. 이때부터 전화 전부 다 전화질이에요. 전부 다 전화. 일시에. 제가 좀 전에 일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즈베키스탄하고 대한민국하고는 시차가 4시간이 나고요. 그럴 거밖에 안 대통령이 납니다. 12시에 전화를 걸었다면 그때 5시네. 받은 거는 오전 8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한참 이제 그 일 시작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런데 거의 1시간 내내 통화한 거거든요. 3번이니까 20분이 넘는다 그러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저기 어떤 뭐 일종의 어떤 반란, 항명 이런 게 일어난 긴급 사태로 봤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왜 개인 폰이냐 가장 빠르게 연락할 수단을 일단 성질 급한 그 대통령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 훨씬 전부터 그 국민의힘 내에 영입된 장군단 모임에 이종섭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저기 과거에는 비화폰이 아니라 개인 폰으로 다 연락을 하던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핸드폰에 저장은 돼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성질 급하게 제일 빨리 통화될 수 있는 선택을 찾은 것 같다. 그렇지만 이종섭 전 장관은 윤 대통령하고 내가 통화한 건 사실이지만 수사하고는 무관하다. 의혹받을 부분 전혀 없다. 왜 이러냐? 이러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작년에 뭐 통화한 적 없다고 부인한 사람인데 그렇죠. 콩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믿을 말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무슨 안보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무슨 잼버리에다 정신 팔려있던 그 시기에 또 휴가 중이고 아무런 국방장관한테는 긴급 사태가 없어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둘러댈 거예요. 나중에 가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무기 많이 팔라오라고 한 전화였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김정대 의원께 좀 여쭤보면 그 통화 내용이 지금 녹음이 돼 있다거나 녹취가 지금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다 이건 아직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지금 포렌식 하고 있는 거죠. 아니죠. 이종섭 장관 핸드폰은 사라졌죠. 버렸는데 이걸 리셋하는 과정에서 지금 들고 있는 폰도 실제 수사를 하면 과거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흔적이 이번에 나온 거고요. 예. 전화 통화 기록이 나온 거고 실제 그 당시 폰은 행방을 모릅니다. 버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바꿀 때는 바꿀 때 다 지금 예전 그대로 핸드폰에 있던 들어오죠. 거를 다 아니, 그대로 아니 지금 김계환 사령관도 저 비화폰에 있는 통화 기록 싹 지우는데 예. 녹취 파일 싹 지우고 여긴들 안 했겠냐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장관이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없앤 거예요. 어디다 그죠. 던져버렸을 겁니다. 이제. 던져버렸든지 아니면은 뭐 보신을 왜 어디 남겨뒀든지 몰라도 여기 휴대폰 없애는 게 이 사람들 저 아예 비슷비슷한 시기에 다 없앤 거예요 이거. 아니 왜 없앱니까 멀쩡한 거를. 이거 다 증거인멸이에요. 자 어쨌든 이종섭 전 장관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이름이 김재훈 변호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통화했는지 내용을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 무근이다. 지난해 7월 31일 해병 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달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 내가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다.
이첩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당하게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얘기한 거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 본인이 그동안에 뭐 대통령하고 통화도 안 했었고 뭐도 안 했었고 다 계속 부인했었지만 사실 네. 나온 증거들 보면은 다 그 말이 거짓말로 나왔는데 이 변호사는 계속해서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지금 사실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증거가 나와도 저렇게 그러니까. 버틴다는 그러니까. 건 무슨 뜻이냐면은 네. 아니 나는 배째라 이 얘기예요.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통화한 적 없다고 위증한 게 저 이종섭, 김계환, 임기훈 전부 통화. 그런데 지금 거의 세 자릿수 통화 기록이 나와 뭐 있단 말이야. 문자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종섭 본인이 증거로 나온 것은 그 당시에 수사 대상에서 임성근을 제외하라는 것보다는 휴가 처리로 해달라는 게 급했고 그 지시를 3번 한 기록이 나왔죠. 국방부 대책회의에서 그다음에 인천공항에서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전부 임성근의 안위를 도모하는 지시가 3번 있었죠. 이거 있었고 그리고 저기 본인 통화는 저 대통령실에 임기훈하고 1차로 통화한 게 그게 7월 31일이고 네네. 예, 이거는 본인 입으로 또 공수처에 얘기한 거예요. 자백을 공개는 안 했어요. 했지만 네. 아니 지금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지금 장마 나가지고 저 차 집 떠내려가는데 저기 날씨 맑다고 거짓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아니 어떻게 저기 뭐냐 이거는 증거로 말하는 거지 이거 뭐 의견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8월 8일 날 또 33초간 통화한 내용이 사실 나왔고요. 예. 그날 또 어떻게 통화한 내용이 나왔냐면 8월 2일을 전후해서 이종섭 전 장관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등하고도 통화한 내용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그리고 이게 일상 업무라면은 국방장관 저렇게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통화 다 하고 저기 평상시 업무를 한다? 아니 대통령 관계된 거나 엄정하게. 근데 우즈베키스탄 왜 간 거야?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휴가를 갔으면은 내지는 뭐 아니 그때 갈 때는 잘 될 줄 알았죠. 31일 날은 대책회의하고 이렇게 다 지시하고 자긴 간 거예요. 근데 간 동안에 일이 터진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저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혼자 덮어 쓴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부인함으로써 이걸 뭉갤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생각할 건데 김 의원께 좀 여쭤보면 덮어 쓸 수 있습니까? 내가 다 지시했다. 근데 밑에서는 VIP 경고서를 들었다고 한 게 지금 다 녹취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게 부인할 수 있는 것인지 두 번째 네. 본인이 덮어 쓰면 다 덮어 쓸 수 있습니까? 덮어지는지. 불가능합니다. 예. 이거는 아무리 그렇다 불가능하다?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위증죄만 자꾸 커지고 그 국회 재판 위증죄는 이런 데 아직 안 돼요. 왜냐하면 위증죄가 되려면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재판에 안 나갔죠. 거짓말이 그런데 확인이 앞으로 위증할 겁니다. 그럴까요? 예. 자, 지금 5,000분 정도 역전 영사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노영희 TV 보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개인 폰으로 사적으로 8월 2일 전후에서 수차례 전화를 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나온 정보들에 따르면 이종섭 전 장관이 그동안 한 말이 다 안 맞는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모순적인 말을 계속하면서 부인하고 있다는 것도 좀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 놀라운 것은 지금 이런 정도가 나왔는데도 시인이고 뭐 이런 게 없어. 야 대단. 그런 거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해 버리니까 억이 막혀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가 나왔는데도 말을 안 해. 보세요. 이게 전부 위증인데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안보실 2차장, 그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네. 물론 이종섭 장관 본인, 그다음에 김계환 사령관, 그다음에 해병대 이윤세 정원공보실장, 지금까지 7명 불러드렸잖아요. 여기 중에 한 명만 불면은 이 전체가 몰살이에요. 네. 딱 한 명만 불면.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3자로 진실을 알 만한 사람의 위치에 있었는 사람이 누군가를 따져보면 이제 지금 서서히 입을 벌릴 가능성이 있는 게 전 국방부 조사본부라고 봅니다. 처음에 사건 안 맡으려고 그랬고 문서로도 보고했습니다. 이거 맡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제가 알고 있는 소신 있는 장교들을 제가 좀 알아요.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 이쪽을 취재를 안 하는데 이거 큰 실수하는 겁니다. 자, 조사본부 수상하죠. 그다음에 이제 검찰단은 완전히 저쪽 편이라 하더라도 무리한 기소를 책임져야 되는 연보현이라는 그 기소 검사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여기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단에 박정훈 대령 밑에 최소한 그 광수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2명 더 있습니다. 광수대장. 예, 그다음에 수사관도 더 있고요. 네. 여기 그리고 경북경찰청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못해도 제가 지금까지 주변에서 아까 7명의 진술을 뒤집어 엎을 만한 사람들이 최소한 수십 명입니다. 그러네요. 네, 수십 명이 또 있어요. 여기 입 다 맞춰야 돼요. 여기 입 다 맞춰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정직하게 진술한 사람이 그럼 없냐? 네. 있어요. 해병대 정훈공보실장이 저기 공수처에서 제대로 자백했습니다. 김계환이 분명히 말했다. 경로설 얘기했다. 그리고 예. 저 조사본부 쪽에서도 정보가 조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3, 4월의 한결의 특종입니다. 아니 그리고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사단장하고 여단장 등 수중 탐색 지시로 부대원들을 물가로 들여보냈다고 진술을 한 대대장이 있어요. 대대장이 양심 고백했다가 왕따 당해가지고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그래요. 아니 사실은 박정훈 대령도 지금 심리치료 받고 있어요. 뭐냐면 아침 9시에 어느 사무실로 지정하면 그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책상 하나만 있고. 거기까지 일과 시간 자리지.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다 보면 거의 미쳐버린다고. 그 말이 딱 맞는 게 최상병 순직에 대한 죄책감과 군 경찰에 양심적으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군 간부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더니 대대장이 급기야는 의사의 권유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까지 했다고 하고요. 이분이 입장문을 통해서 최근 5개월 동안 최상병 비인소에도 가보지 못하고 부대와 분리돼서 하는 일도 없이 출퇴근만 하고 부대원들과 연락도 못하고 고립된 상태에 있었고 모든 것에서 제외가 돼서 조직내에서 왕따를 당했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빈다. 지휘관으로서 제가 받아야 될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나 힘들다. 이 얘기를. 저런 장교를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걸 잘 봐요. 여기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를 통제하면서 박정훈을 완전히 골로 보내버리자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고 그 여파로 해병대까지도 반란 세력 초토화 내지는 진압 작전을 한 겁니다 지금. 김계환을 앞세워가지고 그리고 김계환이 다 자기 부하들 저기 박정훈 감옥에 쳐넣거나 아니면 저 왕따하거나 다 이거 한 컨트롤 타워가 김계환이에요 지금. 원래 항명 수개죄로 걸어서 그냥 집단으로 다 항명을 걸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김계환은 그래도 항명죄는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건데. 아니 처음엔 버텼지. 네, 안 그 하겠다. 8월 2일 날은 버텼지. 그날 항명죄 입건한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야 김계환이. 이게 왜 항명죄야? 그것도 집단으로 이랬다가 처음에 이 사람은 항상 그러다가 하루 한 이틀을 못 가요. 그래가지고 저기 3일 4일 날 군 검찰단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게 진짜 이런 집단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활동한 사람, 양심을 고백한 사람을 저렇게 억압해가지고 왕따시키고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언론은 또 써주고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주장이니까 대통령 측근들의 또는 국방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나라네요. 증거가 나와서 너희들이 뭘 했는지 다 드러났는데 거기에서 양심을 고백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 야,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악마들이 하는 짓 아니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도 예? 어제 특검법을 세상에 재의결하는데 그거를 통과 못하게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다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입틀막 다 하고 해병대 입틀막 다 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이거는요 이 저기 투명한 민주사회에서는 지금 불가능한 초현실적 상황입니다 이게. 아니 근데 국회의원들 우리 왜 가만히 있어요? 왜 반대를 이거를 뭐 111명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해가지고 빨리
진실을 밝히고 당사자들을 이렇게 좀 처벌을 하면서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출해줘야 되고 최종적으로 그 죽었던 정말 최손상명의 원혼이라도 달래줘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데 거짓, 윗선, 조작 그리고 탄압 이런 무리들이 큰소리 치면서 맞지 아닌 것처럼 우기고 있는데 언론은 또 받았어요. 아니 게다가 대통령실하고 어제 그거 특검법이 통과 안 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한 몸이다 이래요. 아니 무슨 그렇죠. 원래 그런 기조였죠. 국회의원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 이걸 보세요. 그 87년에 1, 2월에 그해 민주항쟁이 일어나 대통령 직선제 쟁취한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2월에 박종철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고 했어요. 이때도 반응이 없었어요. 격분은 했지만. 그런데 일부 뜻있는 검사들이 정보를 빼돌려서 의사하고 맞아요. 도검 그거를 갖다가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 줬어요. 거기서 폭로해가지고 이때부터 항쟁의 불길이 요원의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6월에 이한열 사건으로 이제는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6.29 선언이 나온 거예요. 그때 또 이 죽음에 탁 치고 억한이 죽었다 하면서 이 고문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있었다는 거기가 김근태가 이근환한테 고문받은 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때 쌓이고 있던 시기인데 이게 순식간에 나라를 뒤엎어놓는 걸 한번 보라고. 지금 말이요. 이거는 제2의 박종철 사건입니다. 맞아요. 이게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따는 검찰 경찰이 조작했다면은 지금 군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때 그 세상이 이렇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왜 가만히 있느냐고. 그때도 그러다가 이제는 못 참겠다 할 때 이제 쏟아져 나오면 넥타이 부대가 가세한 겁니다. 맞아. 이제는 상식적인 국민이 결합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진보입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 왜 이렇게 됐느냐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이번 주말에 집회 나가실 겁니까? 아니 저는 저번 주에도 그러고 거기가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서 시민들을 만나야죠. 이번에는 어디서 합니까? 서울역에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갑니까? 어떻게 그거 될까요? 알아봐야죠. 발표가 안 됐죠. 이번 네, 토요일 날. 아니 그리고 그 집회는 지난 주말 집회는 정당이 주축이 돼서 한 건데 예. 이거는 조금 그래요. 확장성이 떨어지는 집회였어. 정당이 우선 주관을 하면 재미가 없어. 예. 그리고 이렇게 자꾸 그 당 대표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니까 그게 지난 촛불 집회하고 다른 점입니다. 이제는 시민이 직접 주도권을 행사하는 걸로 광장은 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게 있고 지금 이렇게 쌓이고 있는 건 가랑비에 옷 젖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 좀 안 생각나는데? 했으면 좋겠고 나는 거짓말하면은 진짜 큰일 난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짓말을 지금 쌓이고 있는데도 거짓말 계속 하라고 특검법을 지금 반대해주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광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와 진짜 이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무슨 거짓말을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뻔뻔하게 염치도 없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같이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 자,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양심적 진술은 이미 나왔다. 그리고 이제 궁지에 몰린 김계환, 유재현은 묵비권으로 방향을 틀었다. 묵비권으로. 여긴 방향을 틀었고 해병대 대령 한 명은 이제 거의 양심 수준의 이제 진술을 했다. 나왔어요. 이제 다음이 남아 있는 건데 딱 한 명의 양심 선언이면 이 판 끝납니다. 와르르 무너져. 단 한 명에 의해서 이 정권은 무너진다고. 어떤 양심선언을 해야 됩니까? 아까 그 거명했던 그 예, 무수히 예. 많은 세력들 중에서 어떤 이 모든 실체에 대한 우리 의혹에 응답하는 사람 한 분이 자기 신변에 불이익을 무릅쓰고 무슨 내용으로? 박정훈 같이 무슨 내용으로? 대통령이 뭐 직접 지시해서 다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 이종석 전 장관님 정신 내가 보기에 차리라고요.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 이 3개 기관에서 나옵니다. 누군가는. 나오고. 이제 나와. 이종섭은 끝까지 저렇게 그냥 거짓말하고? 거짓말 사기치고 저 이렇게 완전히 이완용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대통령한테 그냥 다 맡겼어요. 어떻게 뭐. 멘탈들이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요즘은 근데 욕을 해도 철면피다 이게 욕이 아니니까요. 아, 이게 그래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철면피다 이러면 엄청 부끄러워야 되고 상대한테 이런 욕을 들으면 모욕감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버티는데 얼굴 색깔이 안 바뀌어요. 변호사를 내세워서 하는 이야기 보세요. 와 이게 법기술자들이라 이거지. 아니 천하무적도 아니고 저게 뭐예요. 진짜 국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월급 받았고 저렇게 고위직까지 올라간 공무원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심하게 할게요. 철면피를 하지만 낯짝이 바뀌지도 않으면서 거짓말을요. 그게 뭐 보통 하는 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하는 게 저런 수법이라고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럼 거는. 김계원 씨가 말을 좀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가 옛날에 했던 통화 녹취까지 다 나왔잖아요. 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양심 고백하고 내가 미안합니다. 그 동안에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차마 진실을 말 못했습니다만은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저기 이미 해놓은 거짓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묵비권으로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모드로 돌았을 거예요. 실제로 재판하면 그 정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러면 가중처벌 받습니까? 수사에 협조도 안 하고 이러면. 아니 모해 위증을 했잖아요. 박정원 잡아쳐내려고.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12.12에 노재형 국방장관을 보는 것 같아요. 그건... 이종섭 장관 저 도망가고 호주로 도망가는 게 그때 저기 군부가 저기 삼각지에 쳐들어오니까 노재현이 지하실로 숨었잖아요. 처음에 미군 부대로 숨었다가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국방부 지하실로 갔다가 거기서 또 도망을 간 거야. 네. 그 이후로 도주 국방장관은 내가 기억하기에는 이 둘밖에 없어. 도주 국방장관. 도주 국방장관. 런종석. 예. 그때 저 노재영 국방장관 철조망 넘어 도망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무슨 창피입니까? 그때 저기 저항군들이 수도경비 사령부로 갈 때 지만 빠져가지고 저 국방부 지하실로 가서 짱 박혔다고. 황당한 이야기지만 정말 정치가 왜 이렇게 갔는지 국민의힘 의원들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보수 정치 세력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좀 하다가요. 어제 그제 상황을 보니까 야 집단적으로 이거는 정말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일이 터지는데도 양심이 단 1이라도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건데 대통령 문제 없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시비 걸고 모든 걸 정쟁으로 만드느냐 하면서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직업 공무원들이 대통령하고 딱 한 목소리를 내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완전 거짓말을 지키잖아요. 정말로 욕이 있으면 확 바가지로 좀 하고 싶은데 이런 나라에서 보수 정치 세력,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주변 참모 이들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자격을 가지고 있냐고요. 증거가 나와서 명확하게 얘기하는데도 입 다물고 있어. 그럼 대통령 경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도 하지 않고 했다고 하지도 않은데 야 앞뒤 완전 안 맞는 증거를 그냥 가지고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정말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변 대표님 이 상황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말씀을 못 하시네요. 저는 솔직히 이거보다 더한 거를 지금 저는 계속 몇 년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예를 들면 태블릿 PC, 1PC, 2PC는 조작 다 밝혀졌거든요. 범죄가 다 드러났는데 4년 동안 이 사회가 집단적으로 침묵하는 거. 이거는 뭐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꼴을 당했고 오늘 또 제가 이제 직접 고발하게 됐는데 유영아의 이 불법 공천거래, 박근혜와 윤석열 이것도 다 나왔어요 증거나. 네. 근데 아무도 안 해가지고 제가 직접 고발하러 갔다 오고 그래서 뭔가 어느 순간부터 이 진실 판단 기능이 사회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완전 사라졌어요. 이거는 반드시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거. 그러니까 진영 나눠가지고 유리한 거 있으면은 치고 불리하다 싶으면 덮고 이런 거를 막 자유자재로하면서 정상적인 좀 우리가 좀 OECD 국가로서의 언론이나 좀 대의민주주의 기능이 다 완전 마비된 거 아닌가. 이게 최상병 사건으로 또 한 번 확인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 이제 우리가 그냥 노출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뭐 정상적으로 국가 간의 정치 협상, 타협, 대화, 토론, 논쟁 이런 게 아니고 한쪽은 완전히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해. 증거가 나와도 부인해. 뭐 법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 그러면 최종 판결까지 몇 년 걸릴 거예요. 거제자는 이런 걸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드러났으면 책임다 주공도 하고 책임을 묻기도 하고 본인도 사과도 하는 그런 것도 없어. 사람을 죽여놓고 정말로 그걸
바로 잡겠다는 사람을 다시 죽이려고 하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서 너희들 다 죽여야 돼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이게 정말로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규재 보수 농객이 했던 이야기가 진짜 조폭 같다. 아니 조폭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답을 해줘. 조폭은 무슨 조폭 XXX지. 조폭은 저 따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 뭐뭐뭐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지금 예. 하는 꼴을 보면 무슨 국가를 운영하는 세력이 이 수준밖에 안 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그래도 자기 지역에서 똑똑하다 어떻다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하는 꼴을 보라고요. 이게 어떻게 용납됩니까? 그러면 원판을 아예 갈아엎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거기에 기생하는 거기에서 그냥 녹을 먹고 사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는 말씀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옛날에 사실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자, 제가 김종대 의원님께 여쭙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서 소환 됐었습니까? 그동안에? 네, 한번 자기가 발로 갔죠. 자기가. 그랬죠. 네. 자, 그랬는데 그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였었잖아요. 이제 면죄부 준다고 막. 아 그거 호주 대사 출국하려고 그냥 서둘러서 잠깐 급조된 거고. 그 출국금지 풀으려고 사실은. 네. 이번에는 이렇게 증거가 빼박 증거들이 잔뜩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공수처가 불러와가지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계환 사령관은 수시로 불러서 압박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네. 진술과 녹취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김계환 사령관한테는 적절하게 여건을 성숙시켜가지고 쳐버리는 이게 가능했는데 네. 지금 이종섭의 경우에는 김계환하고 직접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항상 보면 군사보좌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나 이렇게 하고 자기는 지시만 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돼가지고 의외로 제가 보기엔 준비하는데 여기를 무너뜨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것보다 약한 고리를 먼저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재원을 쳤으면 표리 관계가 누구냐면 이시원이잖아요. 그렇죠. 이시원을 그러면은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수사가 용산 앞에서 멈춰 있어요. 모든 수사가 임종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신범철도 아직 안 갔죠? 거기는 곧 가선다는 기사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 인물들 어. 요 고리에 있는 요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 아무도 지금 못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공수처에서도 나름 평가는 받고 있죠. 하고는 있지. 그런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은 공수처가 이제 허덕허덕하면서 그 주로 실무자 위주로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하 부대 위주로. 그렇죠. 당연히 순서는 위로 가는 거죠. 그건 뭐 뻔한 건데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고 나가지고 압력받는 무지막지한 데잖아요. 압력이 지금 들어오고 네, 압력받고 있는 무지막지한 압력이 오동훈- 그 공수처 오동훈이. 사무로 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든 걸 방해할 겁니다. 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죠. 어쨌든 그래도 수사는 한다. 공수처가 부르긴 부를 거다. 그런데 지금 압력이 너무 세다. 그래서 부르는 것도 문제지만 불러서 물어볼 질문이나 방향성까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다. 아 있죠. 있는데 지금은 다행히 공수처가 안 되는 부분을 박정원 대령 재판에서 보완해주고 있고. 오히려 저는 항명죄를 기소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거기서 많이 나왔잖아요. 공소취하지 말라고 변호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이종섭 장관 자료는 재판에서 나온 거예요. 공수처가 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판사들이 증거 채택 요구를 하면 다 받아준다고.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하나의 집단지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권력으로부터는 철저하게 차단되고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기서 하는 것들이 자꾸 맞춰지는 하나의 이거는 지성의 집단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정도 이제 그 보도가 나오고 또 사실이 드러나면 보수 언론들도 최소한의 사실 기반, 진실 기반으로 보면 다루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김종대 의원님 정상 아니에요? 말 안 합니다. 말을 왜 그나마 안 하죠? 동아일보가 조금 그거 왜 말을 하지 않지? 이 정도는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억울한 죽음을 누군가 외압에 의해서 조작 왜곡했다 이것이 드러났는데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우리처럼 무서워서 말을 하지 않느냐? 아니면
이해관계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국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데 나서서 그런데 진실을 고백하도록 제가- 하면 되는데. 제가 요즘 TV조선 채널에 이런 데 전화가 자주 찍혀요. 네. 그러니까 흔들리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변화된 건 뭐냐면은 대략 5월 중순부터 언론의 변화가 이 최상병 특검팀 특별 취재반이 언론에 속속 발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1차 표결, 저번 주에 표결을 1차 고비로 받고 다음에 계속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거를 앞으로 쏟아질 그 기사가 많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대법원 관리만 잘하라고 데스크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특별팀을 짰다고. 네네.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서울신문이 최상병 특검 특별 취재반을 발족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필드로 전부 나오고 있고 이런 언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SBS도 가담하는 것 같다는 거.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저기 우리가 화는 나지만 왜 이게 안 되냐 이런 호통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고 이런 있다. 확장성을 지금 확보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네. 진실은 시간의 편이다 이렇게 저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역전 영사제 보시는 분이 저보고 김종대 의원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울 것 같아요. 이러시는데 네. 다그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좀 여쭤봐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많이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일 국회가 이제 지금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22대 국회가. 네. 내일 당장이라도 뭔가 좀 조치를 취하면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이거를 지금 특검법 내일 바로 이렇게 다시 이제 그 상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하려고 지금 한다고 그러죠.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그거 예. 결정할 겁니다. 결정을 하고 네. 한시라도 빨리 좀 진행이 되어 가지고 압박이 되든 진실이 밝혀지든 정말로 이제 늦춰서는 되지 않는다. 원판을 바꾼다는 마음으로 아니 그런데 속도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저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다 옳은 말씀인데 뭐 변희재 대표가 왜 태블릿 PC 벌써 4년 5년 그러고 있고 또 우리 사회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10년간 싸우는 건도 제일 많이 하는데 자 속도를 높여라 악셀을 높여라 이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치지 않고 계속 가야 된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게 오늘날 벼락처럼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버텨낼 그 강인함을 갖고 있어야 이기는 거지. 당장 뭘 해놔라는 거는 지금 국회 사정으로 봤을 땐 제가 보기엔 객관적으로 어려워요. 자, 민주당은 어쨌든 22대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22대도 200석이 안 되는 민주당과 범야권 6개 당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민주당은 그래도 22대는 8표만 부족하다. 이번에 무효표 4표가 물론 뭐 법약권에서 나왔다는 소리도 있고 아니라는 소리도 있고 사실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고 반대가 누구인지 솔직히 무기명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특검법이 8 통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부권이 있다 하더라도 통과시키기 위해서 8표가 필요하니까 그걸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겠다는 게 민주당과 이제 다른 야당들의 입장인 것이고요. 전략을 그래서 좀 잘 짜겠다는 얘기고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금 다시 한번 법안을 좀 가다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저는 뭐 22대 국회에 참여하는 범야권 전체가 나서야 하고 뭐 국민의힘하고도 합의를 시도해야 하고요. 그거는 이제 국회 내에서 제 정당이 해야 될 일이니까 다만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속도를 늦추는 것이 길게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에도 동의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답답해 죽겠는데 하루라도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고 논의도 좀 빨리 하고 그리고 국회 지금 원구성도 있지 않습니까? 상위원장 배분 문제도 법정 시한 내로 6월 7일입니까? 8일입니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그냥 맞춰서 하고 안 되면은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해라. 지금 이거를 밀어놓고 할 일이냐? 쟁점이라는 것이 의견이 달라가지고 관점이 달라서 각자의 법 해석이 달라서 이런 거 같으면은 당연히 그 협상이나 논쟁이나 타협을 해야 되지만 이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속도가 매우 중요하고 좌고우면하지 마라. 그냥 국민 믿고 가라. 네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뭐 국회의원 한 분 만났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하겠는지 하지 않겠는지 의심을 가진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되는 것은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니까 저는 속도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이번에 당선된 분들 만나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제도 사실은 또 만났고 오늘도 만났고 또 그 전에도 만났고 맨날 사실은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 이제 열심히 싸우겠다. 요 얘기 사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예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야 6당은 다음 달 1일 여기서 6당이라고 하는 건 개혁신당 빼고 말하는 거죠. 야 6당은 다음 달 1일에 특검법 재추진을 위해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다시 한번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에 있었던 그 집회에서는 당선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직접 시민들하고 이야기도 나눴다. 근데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김종대 의원님. 그것도 효과가 저도 있을까요? 물론 많이 만났는데 네. 우리 정치의 문제가 그건데 최소한 3선 이상의 그 다선 의원들은 말이죠. 네. 판을 만들어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갖고 승부하는 겁니다. 3선 이상급은. 네. 그런데 우리나라 3선급 이상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도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뭐 무슨 정치평론가 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정치평론가 옆에서 싸우면서 정치평론하고 있는데 아니 정치평론가인데 그런데 초재선들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의견을 내면은 중진들은 만들어낼 책임이 있는 네. 거거든. 원래 정치는 그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상대방 당이라도 다선 의원이 얘기하면 무시를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건데 내가 요즘 국회를 보면 말이야. 특히 민주당인데 3선 이상 의원이 초재선 의원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진들도 의원식 국회의장을 뽑아서 왜 뽑았는지 네. 설명을 하고 또 어떻게 할 건지 뭔가 이렇게 판을 짜 들어가고 이렇게 앞에 지도급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정치들을 안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싸워라 열심히 해. 그건 우리가 할 얘기고 저 국회에서 할 일은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선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요즘은 그런 게 사라졌어요. 아니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재선 이상 국회의원들 여러 번 제가 만났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선 의원들이 우리하고 마음이 좀 다르대요. 우리가 느끼는 이 상황하고 그분들이 느끼는 상황은 다르대요. 쟤네들은 떠들어라.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좀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게 얘기였고요. 더 중요한 거 오늘 대통령이 14번째 거부권 행사했어요.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그다음에 농업회의 소법,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이거 다 새롭게 만든 법들이죠. 이 4가지 법들에 대해서 전부 다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제 더 이상 끝났잖아요. 21대가. 그러니까 다 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은 어제 그 특검법 폐기된 걸 보고 아마 자신감을 더 얻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죠. 네, 이런 행태를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자, 2가지인데요. 예. 첫째는 일단 단속 잘했다. 나를 따르라 하는 데서 이제 관저 집합 정치가 통했다. 네. 이거고요. 2번째, 의혹만 무상하게 나오고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정보들만 언론에서 재미 보지 결정적 한 방은 나한텐 없다. 아직도 이렇게 믿고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예. 그래봤자 나는 법으로 다 피해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성역화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저는 이 3가지 방향은 섰다고 봅니다. 이게 여전히. 변 대표님 말씀 좀 하세요. 지금 이 참. 어차피 이번 국회와도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는데 108명이나 그래봐야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한 20%의 이 보수 진영 자체가 문을 열지 않으면은 또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20에서 요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이제 지켜주겠구나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이번만큼은 막아주는데 6, 7, 8, 9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보여줄 카드를 내지 않으면은 버린다는 게 밑바닥 정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이제 양 진영이 진실을 선택적으로 취합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진실만 취하는 이제 아주 나쁜 이제 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제가 볼 때 박근혜 탄핵 이후부터인데 네. 그러니까 안 뚫리는 거야, 안 뚫리는 거야. 아무리 진실 갖다 내도 1 더하기 1 얘기해 2를 보여줘도 안 뚫리는 건데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볼 때 또 한계가 왔다, 이제는. 왜냐하면 윤석열이 보수가 지켜주기에는 보수를 위해서 해준 게 너무 없어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잘해준 것도 아니고 뭐 돈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선거를 이겼냐, 선거도 못 이겼고 그렇다고 또 문재인은 뭐 감옥 집어넣는 이것도 못했고 해서 사실 진영적 한계는 분명 왔습니다. 예, 진영적 한계가 와서 뭔가 한 6,7월 내면 대표적으로 문재인 뭐 구속한다거나 이런 걸 못하면요, 저는 밑바닥 보수정은 떠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왜 구속하려고 그래요? 자꾸 잘한 사람을. 아니 제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보수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하긴 뭘 잘해 문재인이. 네. 예. 자, 너무 이렇게 편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정치 편향적으로. 변 대표님이 그래서 어쨌든 유영아 국민의힘 당선인을 선관위에 고발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맥락. 이거 네. 저는 저까지 나가서 고발해야 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뉴탐사가 보도해가지고 다 알려졌고 다 녹취했고 다 확인되고 유영아를 찾아가서 녹취를 따고 공문을 보내고 다 했는데 아무도 보도를 안 해. 이 불법 공천 거래입니다. 이거는 박근혜하고 윤석열이 유영아에게 공천 주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만나서 조율을 하고 야합을 해서 경선을 없애버리는. 그걸 정말 이런 이 불법적 공천 개입을 했는데 이게 녹취로 다 안 들어왔어요. 근데 보도도 하나도 안 하고 선관위도 안 움직여요. 이 정도면 선관위가 자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서 오늘 선관위 직접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겨레나 경향 이런 모두 예, 조중동 한겨레 뭐 모든 언론이 뉴탐사하고 미디어치만 보도를 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정호성 비서관을 다시 임명하고 본인이 비서관으로 한 것도 그러면 혹시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사전에 좀 협의가 된 겁니까? 저는 그건 정호성은 박근혜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네. 저 장시호 때문에 했다고 보는데, 장시호 때문에. 왜냐하면 정호성하고 장시호가 특검에 거의 동시에 불려가서 1PC, 2PC를 조정을 해가지고 사실 조작을 하는데 같이 참여했습니다. 정호성도요? 예. 정호성 1월 10일 날 불려가서 하고 장시호 태블릿에서 1월 11일 날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뭐 둘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탕수육 연어 다 먹었다고 보는데, 그 정호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는데 앞장을 섰고, 네. 그건 그 특검뿐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장시호 녹취가 지금 터지면서 오늘 또 장시호의 핸드폰 10개가 더 있다는 게 이제 이 제보자가 또 터뜨려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10개가 더 있다. 핸드폰이 10개가 더 있어요? 제보자가 자기하고 장시호하고 통화한 핸드폰 말고 예. 장시호가 김영철하고 통화한 거, 장시호가 한동안으로 통화한 거 10개를 더 갖고 있다 자기가. 그래서 복사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물을. 누가 복사를 해요? 그 제보자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누구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장시호를 막하려고 정호성을 넣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정호성 비서관을 왜 임명하냐 좀 아무도 설명 못 하잖아요. 이상하다라고 아무도 설명 못 했을 하죠. 때 어느 언론사도 설명 못 하죠. 네, 정호성 했을 임명은. 때 그렇게 말하니까 조선일보마저도 막 그거는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 나온 해명은 정호성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되게 바른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특검 팀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보예요, 오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거짓 오보라는 게, 박근혜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이 좋았다라는 게 그쪽의 네, 어디인데 네. 가자마자 박근혜 배신한 게 정호성이에요. 박근혜는 그 당시는 태블릿 PC를 조사하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요? 정호성은 딜을 치지 않아요. 장시호랑 똑같은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를 배신해서 박근혜가 아직까지 만난 적도 없는 그 사람을 갖다 썼기 때문에 이건 박근혜와 관계없이 장시호 사건 막으려고 집어넣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언론이든 장시호 의혹이나 태블릿 PC 문제를 다루지 않다 보니까 정호성을 왜 임명한지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 또 집단 오보가 나오는 거야, 정호성에 대해서. 이걸 하나 빼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참 제가 언론사들 요즘 보면은 참 그러니까 언론사가 그런 이유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이걸 가로막는 거거든. 어떤 지금 아니 뭐 예를 들어 태블릿 PC 문제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지금 공천거래 내역이 녹취까지 나왔는데 이걸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또 선관위가 수사도 하지 않는다 또는 조사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명백하게 이게 불법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 주장을 하는 것도 없는데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이거는 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윤석열과 박근혜가 불법 거래를 한다는 게 드러나면은 예. 박근혜를 수사한 게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이 수사의 정당성마저 흔들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아예 하여튼 박근혜가 끼면은 보도를 안 해버립니다. 이거. 모든 언론사가 다. 야, 이런 거대한 정말 악의 축, 뭐 이런 것들이 확 느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상병 사건 하나가 아니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 전체 사회가 다 멍들었어요. 이거 진실 소통 불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야, 참내원 이거 지금 뭐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부분은 사실은 이런 건 있어요. 그 저기 베이지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판단을 하지 않고 네. 뉴스를 균형 있게 본 다음에 견해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일거든 말이에요. 베이지안. 예.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자기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같은 기사를 읽는다가 44%고 다른 입장도 본다가 5%예요. 그러는데 핀란드가 저기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도 본다가 거꾸로 여기가 40%고 정치적으로 같은 언론만 본다가 12%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사나 언론은 독자가 만드는 거지 절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아요. 독자가 원하는 기사를 쓰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 중에서 어떤 나라는 특별히 균형이 잘 잡힌 그 사회는 베이지안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5%입니다. 5%. 그러면은 기사를 안 쓰는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독자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무언가 이 진실을 수정해야 된다 그럴 때 믿음에 반한다고 독자들한테 얘기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베이지안이 충실한 시민 사회에서는 언론이 그걸 합니다. 수정을 하고 용기를 발휘하는데 우리 경우에는 지금 5%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러니까 그게 작동 안 하는 기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사자는 이제 그냥 무시하고 침묵으로 가도 버틸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자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법으로 가기 전에 대충 드러나면은 당사자가 부끄러워서 인정하고 숨었는데 유영아 보세요, 유영아. 이거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더 써죠. 대놓고 그냥 또 오늘도 박근혜 모시고 또 어디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제가 이 고발한 날에 박근혜 모시고 또 어디 갔다 왔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쪽에 있는 그 이종석 사건 같이 그냥 배째라야, 배째라,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드레피스 사건이 났을 때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쓴 거는 그걸 받아주는 프랑스 국민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묻힌 진실이 한두 개입니까?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언론인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심각하게 토론과 논쟁을 한번 해야 할 필요는 있고 저도 뭐 변 대표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네. 온라인 매체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한데 정말로 이제 그 취재된 내용을 보고 방송 보니까 와 어떻게 이런 거래가 있어 근데 누가 이것을 배후에서 조정하는지 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니까요. 관심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네. 3, 4일 정도 가버리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라면서 또 넘어가고 누군가가 이걸 받아서 문제를 더 키우고 그 다음에 확산시켜서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버리니까 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 제가 변 대표 옆에 계시지만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사실 저도 좀 드리고요. 유영아는 또 대구 경북에 기반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저렇게 한 손 잡고 같은 손을 잡고 지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정말 거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내지를 못한다. 아니 주장을 하지만 이것을 누군가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공천을 노골적으로 장사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총선 때 우리가 지금 변 대표가 말한 것을 우리가 사실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말한 대로 진짜 이거를 문제 삼지를 않아요. 선관위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아니 이게 되게- 민주당도 얘기를 안 해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서 가장 큰 피해자가 민주당일 수가 있는데 유영아가 밀고 들어와서 뭐 70% 가볍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 후보가 20%밖에 못 얻었는데 민주당이 아무 문제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지역구 선거에서도 지역에서 딱 후보자 한 명만 얘기하고 대구시당도 얘기 안 하고 중앙당도 얘기 안 하고 그거는 제가 지금 바로 연락해서 왜 얘기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뭐 대구는 원래 민주당 네. 세가 워낙 약해서 그럴 수 있는 생각이 있겠죠. 드는데 우리가 이번 선거가 이제 무소속이 한 명도 안 나온 완전히 이제 그 저 양극화 선거의 최고치를 받고 그렇죠. 무소속이 한 명도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건 헌정 이래 최초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 지금은 이제 정보화를 넘어 지능 사회.
선거를 우리가 봤다. 이게 처음이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진실규명이 선거의 공간이 아니에요. 전혀 아이고. 그런 공간이 아니고 여기가 일종의 어떤 파당화되면서 알고리즘으로 뭉쳐지는 하나의 이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진보 쪽에서는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새로운 어떤 뉴미디어, 오늘도 유튜브 이런 걸 우리가 무기로 10분 활용하고 많은 재미도 받고 심지어 생계 문제도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선거라는 공간까지 이렇게 오염이 됐었을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네. 어떤 지금 뭐 요즘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저기 그 옛날로 따지면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저 거의 제가 보기엔 좀 불쌍하다고 싶을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김정대 의원도 개인 채널하고 계시고 노희 변호사도 하고 계시고 변 대표도 뭐 활동 왕성하게 하시는데 정말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이 좀 모여가지고요. 이것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협의가 되면 정말로 특별 토론에서 공동 송출하고 이것을 우리가 공론화 좀 시키자. 이런 거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특히나 네. 혼자 외롭게 이렇게 싸우면 우리도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치고 매일 이제 하루하루 해야 될 이슈 찾아서 정리하고 한다고 바빠서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제안을 하면 함께 다룰 때는 좀 같이 공동으로 모색을 하고 네. 진행을 하고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꼭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알려주면 이 청담동 술자리 하면은 국민들의 99.99%가 거짓말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네. 알려졌죠. 그거 강진구 기자가 재판에서 다 이기고 있어가지고 한동훈이 거의 도망가고 이제 거의 다 끝장나는 상황인데 기소도 못. 아무도 기소는 아예 못했고 민사재판도 한동훈 다 밀려났거든요. 아무도 보도를 안 하니까 여전히 청담 술자리는 거짓 가짜 뉴스라고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런 게 일정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딱 채널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당사자 말고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고 이번에 박정원 대령도 그렇게 해서 묻어버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냥 참기만 해가지고. 정다령 더 키운 거지. 예, 정다령 화의님께서 각각의 모든 집단들의 카르텔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후퇴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국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네. 채널 이렇게 좀 모아서 가면은 우리 한 4,500만 명 될 것 같은데 한번 공동으로 정말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해보자 그런 그러면 부분에서는 이번에 최재천 교수가 그 생물학자 예. 그분이 한 얘기가 참고할 만해요. 뭐냐면은 사람들은 토론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토론이 각자 입장을 말하는 게 요즘 토론이 돼버려 가지고 그게 합의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는 기제로 요즘은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제 대표적으로 저 지상파 시사 토론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어떤 오늘 의견이 잘 모아졌다고 얘기하는 토론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토론이 아니라 숙론을 주장하거든요. 이런 식의 토론 방식이 아니라 숙론. 네, 순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저기 숙고하며 더 얘기해보고 네. 숙고하며 더 얘기해보고 하는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데 그런 토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수기제라는 이런 말씀이죠. 의견을 그렇죠. 계속 예, 모아서 예. 결론을 내는 그 방법론이 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상대방을 좁히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건 토론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의 왜 철학자들이 하던 토론이잖아요. 그건 토론이 아니라 숙론에 가깝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고품격 채널 정치시사 채널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전의 용사들이요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옮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6시 40분부터요 7시 50분까지 방송되었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밤 9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더 중요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진행을 누가 맡을 것이냐? 김미화. 여러분들 아시죠? MBC에서 시사 진행하셨던 그러다가 진짜 탄압받아가지고 잠깐 방송계를 그만두셨던 떠났던 예. 예. 제가 좀 약간 좀 코미디언 김미화 마음이 예. 좀 그래서 지금 말을 중단했는데요. 그 김미화 선생님께서 진행을 맡으실 겁니다. 스픽스에서 올바른 말을 하고 싶어서 스픽스 독자들과 애청자들과 만나서 그동안 내가 진짜 꽁꽁 숨겨놓고 못했던 그 말들을 꼭 해보고 싶어서 문을 두드립니다 라고 연락을 하셨고요. 저희 정기환 대표하고 저희 역전 용사들이 같이 뭉쳐서 매일매일 이제는 금요일까지도 매일매일
밤에 방송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정말로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용기를 내서 시간이 좀 늦어서 왔는데요. 좀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보태 말씀드리면 상고 처리를 냈고요. 김미아 선생님 모시려고 노력했고 노희 변호사하고 저하고 김종대 의원님 그리고 변희재 대표하고 의논해서 네. 진행을 좀 맡기자. 네. 우리가 다 패널로 내려가서 하면 정말로 뜨거운 정보를 가져와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김미화 선생님을 친누나처럼 친언니처럼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방송에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9시 40분부터 제대로 된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서 할 건데요. 그 전까지 노희 변호사 계속 하고 있으니까 노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노희 변호사님은 좋다 김미아 선생님이 진행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통큰 결단을 내리고 상고철회 끝에 모셔왔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바꾼 이유는 더 많은 분들께 안정적으로 이 방송을 좀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종대 의원님 댁이 되게 멀어요. 과천이신데요. 과천에서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고 차도 없어가지고 매일 대중교통으로 다니시기 때문에 사실은 밤에 하면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안정적인 시간을 확보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여러분들하고 진솔한 대화 나누려고 시간을 바꿨으니까 많이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저희 여기 방송 만드시는 PD님들이나 제작진 분들도 사실 집에 일찍 가고 싶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일부러 선택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소통하려고 합니다. 또 6시 40분에는 또 프로그램이 김종대 레이더도 있고요. 박전 원장이 나와서 또 출연하시는 프로그램도 있고 놀라지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 또 최강욱 의원이 나와서 또 방송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데 여러분들께 더욱더 유익한 정보 많이 가지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내일까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역전의 용사들 이 시간에 그대로 한다. 다음 주부터는 바뀔 것이다. 한번 많이 지켜봐 주시고 기대 많이 해달라. 이런 얘기 드리고요. 자, 고품격 정치시사 채널 스픽스가 스픽스 대구에 이어서 광주 전남 스픽스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이슈이면서도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여러 주제의 컨텐츠들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스픽스를 애청해 주시는 여러 구독자 여러분, 6월에 문을 여는 스픽스 지역 채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지금 화면 보시면은 맛있게 빼자라고 하는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 제품이 저희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다이어트 업계에서 정말 유명한 상품이죠. 비타샵의 블랙 스무디라고 하는 제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샵의 블랙 스무디가 왜 유명하냐면 다이어트 하면 맨날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듯이 다이어트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배부르고 맛있어야 된다는 역발상을 한번 해봤답니다. 많은 분들께 즐거운 다이어트를 해야지 지속 가능하고 오래 간다 이런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다이어트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식사량 조절에 실패하면 다이어트는 성공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블랙 스무디를 대신하면 확실한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먹고 싶을 만큼 충분히 맛있고 또 한 번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만족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한번 좀 주시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영양요소는 확실히 챙기고 칼로리는 낮췄다는 건데요. 블랙 스무디 이 한 포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날 뭐 우유나 물 같은 걸 좀 찾아서 타려면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장 자체를 아예 좀 간편하게 타실 수 있도록 드실 수 있도록 미리 만들었다고 합니다. 쉐이크통 일일이 챙겨 갖고 다닐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한 포에 3,400원 정도 하는데 스픽스 스토어에서 벌크로 많은 양을 사시게 되면 좀 싸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스픽스 스토어 가시면 배부르고 맛있는 다이어트 비타샵 블랙 스무디로 즐거운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그 스픽스 채널에 역전용사들 채널에 맨 위에 뭐라 그래야 되죠? 상단에 이렇게 누르는 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태그할 수 있도록. 네, 태그할 수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샵으로 들어가니까 스픽스 스토어 한번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타샵 블랙 스무디를 즐거운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시고요. 가격은 구성에 따라 다양하니까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전의 용사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전의 용사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